소액론 시작할 거고, 일단 이제 역시 소액론 처음이니까 OT 아까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주제 좀 나눠서 할 거니까 먼저 잠깐 보시면, 아까 요 얘기는 뭐 마케팅 관련하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정은 이제 다른 거 다 똑같고, 시간만 이제 오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로 잡혀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미 공지된 상황처럼 이제 소비자행동 이제 제8판이고요. 이학식 교수님 비롯해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교재고, 이 교재가 제가 보기에는요, 경사 2차 목적성을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기준을 쭉 보잖아요. 아, 정말 그냥 제가 보기에는 출제 요인 이 책 한 권 이 책 한 권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 기출문제 90% 이상이 다 여기에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용어 달라지지 않고 그냥 카피 앤, 정말 거짓말 아니고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막 경영지도 2차 시험 준비하신 관점에서 요 교재 한 권이면 충분히 넘쳐요. 그러니까 요 교재면 되는 거니까. 저 역시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저도 사실 제 경기사 쪽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강의 많이 하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저자직강 하지 않는 게 이건 하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은 다 제가 저자직강을 하는데 이쪽은 제가 책을 쓸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요. 그냥 이 책 하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할 게 없어서 제 유일하게 요 과목만 저자직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책 하나면 충분한 책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출문제들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 책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법 아까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별로 할 얘기는 없긴 한데, 일단은 어떤 형태로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제 제 교재가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사 기출문제 보게 되면 카피 앤 페이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 판서 위주로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 내용 중심으로 그냥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은 파워포인트 좀 띄우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가지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 책만 가지고 그 이제 이해도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마감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 핵론적인 내용들이 다시 들어오는데, 일단 이 교재를 쓰신 이제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소행론은 그 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밑바닥에 깔리는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 책이 쓰여져 있다 보니까 조직 핵론론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좀 이해도를 높여드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교재하고 파워포인트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시면 이제 마감론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분야란 이유 때문에 3과목을 시험 보시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2과목을 시험 보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시장조사는 100점이고요. 마감론과 소형론 합쳐서 200점짜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소형론이라는 과목 명칭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마감론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사례들도 생각보다 좀 있었고요. 마감론에 대한 과목 명칭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소행론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사례들도 생각보다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현재상 따로따로 간형태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200점짜리 한 과목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져도 상관없이, 제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소행론이라는 과목 하나에서 공부하신 내용들이 마케팅 관련 쪽에서 답안 작성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감론에서 공부하신 내용들이 소행론 답안지에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것들 쭉 들어가 있는 나머지 다 중복돼 있고, 이제 이쪽이 좀 걸리는 거죠. 제가 아까 마감론 때도 서브노트를 작성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얘가 제 교재가 아닌 형태다 보니까 판서를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역시 그쵸, 여러분들 입장은 제 입장 여러분 입장은 다르신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손에 쥐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서브노트 형태로 만든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요약 형태를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 카페 들어가시면 제 작년에, 그러니까 난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향후 과정들이 있을 때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 특강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3시간짜리를. 근데 그때 사용했던 자료가 뭐였냐면, 요 소행론 교재들 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싹 다 모아서 요약 정리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카페 들어가시면 경영지도 폴더 있을 거고요. 그 폴더가 지금 수험자료 폴더하고 질의응답 폴더 나눠져 있는데, 수험자료 폴더 안에 마케팅 분야 쪽 들어가시면 쭉 찾아보시면 최종 마무리 특강에 대한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작년에 썼던 건데,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느 정도 서브노트의 역할을 하실 거예요.
예, 더군다나 또 제가 역시 재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앞에 장별 요약 정리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기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서브노트 대체로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활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카페 가입자 늘리기 위한 목적 절대로 아니니까 그냥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바로 쏴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근데 이쪽 역시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다시 더 추가적으로 제가 할 얘기는 없고요. 그럼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이번 이제 소행론 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향후 일정에 대한 것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지금 기본 이론 강의 진행할 거,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 오게 되냐면, 이제 이론 끝났으니까 답안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일단 기출문제부터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 거냐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 진행이 될 거고, 일정상으로 좀 3시간씩 두 번에서 총 6시간이 좀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 일정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그러니까 4월 28일과 5월 5일 이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은 역시 4시 반부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부터는 각 강좌별로 3시간씩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 관련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행론 같은 경우는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러니까 미니멈 최소한 최근 5개, 그러니까 시간제 여유가 되면 더 많이 하긴 할 건데, 최근 5개 이상의 기출문제들을 확인하면서 다 예시답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제가 항상 가장 이차를 가지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 사실 이제 2차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린다. 왜냐면 이게 돼야만 실제로 답안을 쓰는 능력이 배양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실전 모의고사 과정 진행할 거고, 총 4회가 진행이 될 거예요. 총 4회가 진행될 거고, 회당 3시간씩 해서 총 12시간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일요일, 그러니까 아까 마케팅 관련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소행론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은 이제 어떻게, 이게 핵심인데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이건 시장조선도 마찬가지인데, 각 과목별로 3시간씩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3시간 다 강의하지 않습니다. 앞에 1시간 반은 뭘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회차별로 이제 실제 시험과 똑같이 3점짜리 2문항, 10점짜리 4문항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드리면, 그러니까 그 앞에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겁니다. 실제 시험과 똑같은 상황에서 답안을 작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답안 작성이 끝나고 나면 작성된 답안지를 제출하실 거고요. 제출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첫날은 이제 당연히 없게 그 다음 주부터는 첨삭, 그 받은 답안지를 채점하고 첨삭해서 돌려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 각 과목별로 특성이 있는 거니까 이제 시장 조사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 관점에서 이제 마감론도 마찬가지, 소행론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데이터들을 드렸냐면, 물론 익명 처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익명 처리해가지고 각 문항별 점수를 다 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문항별 점수가 각자 점수가 다 쓰여져 있고 총점이 쓰여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만 뭐가 나오는 거고? 석차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익명 처리했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체 그 모의고사, 그러니까 왜냐면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있는 인원들도 모의고사 봐야 되면 최소한 2배 이상이 늘 거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몇 점 정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위치가 본인만 알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알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실전 모의사반을 제가 운영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전 직장에서는 요구했다가 묵살당했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겠는데 제 그 이유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묵살당했고, 그래서 제가 할 것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제가 공을 가장 들였던 게 이건데 제가 이거에 대한 공을 들였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시면 그 점수, 이제 본인의 점수를 알고는 또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답안지만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지?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쓰는 답안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 직장에서 그걸 묵살당해서, 그래서 그나마 해놓은 게 뭐였냐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가자고 했던 거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스터디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 자체가 그 그룹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답안을 제가 다 프린트아웃해서 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 냉정한 얘기긴 하지만 잘 쓰지 못한 답안지를 보실 이유도 없으신 거잖아요.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가장 잘 쓴 답안지를 어떻게 쓰고 있나 라는 걸 보시는 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석차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1등한 답안지가 있겠죠. 그 1등한 답안지를 제가 뭐 스캔을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드리든 아니면 제가 타입을 다 치든 어쨌든 그 답안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눠드릴 때 자기 답안지 일단 어느 정도 점수 받았고 어떻게 그 첨삭이 되는지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등한 답안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면서 저는 실전 모의고사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면 이제 1시간 반 동안 시험 보실 때 답안 제출하시면 이제 뒤에 그런 피드백이 나가는 거고 그럼 이제 1시간 반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1시간 반 시험 보고 나시면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신 거예요. 왜냐면 실전 모드로 시험 보시는 거고 정말 집중해서 1시간 반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1, 20분 정도 휴식 취하실 거고 그럼 이제 한 1시간 10분 정도 남아있는 시간이 있고 1시간 10분 동안 시험 보신 내용들을 강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 과목이 진행되느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끔찍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끔찍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1시간 30분 시험 보고 나면 되게 많이 피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전은 이걸 연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전 더 피곤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앞으로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고 있는 것과 쓰는 건 또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경험과 맞게끔 딱 써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쓴 답안지가 정말 잘 써져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은 되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는 시험 보실 거고 나머지 한 1시간 10분 정도는 강평이 진행되는 것이 기본 형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답안 작성 및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 여기에 대한 실전 감각은 역시나 동일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다 답안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 끌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범위로 실전 모의고사 100점짜리 진행할 겁니다. 100점짜리 진행한다는 것은 3점짜리 2문항, 10점짜리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나중에 상황 보고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총 4회차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물론 이제 기본 이론 진행하시고 기출문제 풀이 과정 진행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전범위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제가 나중에 상황마다 다시 조절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냐면 그러니까 총 4회니까 1회와 2회는 진도별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끊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3회와 4회차의 전범위를 진행한 형태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물론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범위는 그때가 다시 한번 제가 공지하라고 그러니까 데스크에다 공지하라고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100점짜리 모의고사가 진행될 거고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럼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강평 및 첨삭 지원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고 이제 거기 추가적으로 알파에 대한 자료가 나갈 거다라는 사실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때까지 지금 시간이 한 달 정도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올해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경영지도사 2차 시험 날짜가 많이 땡겨졌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20일 정도가 좀 21일인가 그러니까 한 3주 정도가 땡겨지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사이에 간격이 좀 적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뭔가 다시 한번 총정리할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실전 모의고사 끝난 그 다음 주에 바로 딱 1회, 과목당 1회 3시간씩 해가지고 최종 마무리 특강을 좀 진행할 거고 일단 이 최종 마무리 특강은 역시나 과목마다 특색에 맞게끔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조사로는 김홍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일정 가지고 내용 컨텐츠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마케팅과 이런 건 소위는 일단 역시 제가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겠지만 작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3시간 동안 마감론 전체 내용 다 한번 훑었고요. 소형론 전체 한번 다 훑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올해도 그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좀 다른 효율적인 방식이 생각나면 그렇게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목별로 3시간씩 가지고 최종 마무리 특강이 진행될 거고 그게 이제 공식 커리큘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 한 2주 14일 한 3주 정도가 있으니까 요 3주 동안은 이제 각자 개인 정비 시간 가지고 정말 마무리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하셔 가지고 7월 6일 날 2차 시험 보시면 되는 형태.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전체적인 스케줄, 향후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눈앞에 와 계신 것 같으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 역시나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답안을 쓰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지금 쭉 써드리고 있는 내용들은요 시장 조사론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아까 제가 쉬는 시간과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긴 앞에 OTT 얘기했나? 시장 조사라는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단지 이제 마감론이나 소형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말로 쓰셔야 되니까, 문장들로 만들어 쓰셔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요 내용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이제 그래서 좀 이래저래 말씀들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씩 보실 텐데, 제일 첫 번째, 역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고요. 예, 아까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문제 구성 자체가 30점짜리 2문제, 그 다음에 10점짜리 4문제로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요 총 6문제를 16매 답안지에 90분 안으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그 두꺼운 그 답안지 받으신 것 같긴 한데 그게 진짜는 아니고요. 안에 내용은 진짜인데 그 책형으로 돼가지고 16페이지가 하나씩 묶여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 답안인데 그 답안지에다가 90분 동안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예전에는 마감론도 그랬고 소형론도 마찬가지였고 이 3점짜리 문제가 그냥 통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통으로 나왔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를 보이냐면 그 3점짜리 안에서 소문제로 끊어서 다시 배점들이 나눠진 형태, 그런 형태의 출제가 요즘 트렌드이긴 하고 물론 그런 트렌드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100% 채점의 용이성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문제 사이즈가 커지면 채점자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공정성 시비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는 마감론도 마찬가지고 소형론도 마찬가지지만 3점짜리 문제가 소문제로 좀 쪼개진 형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물론 그게 정해진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통으로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 좀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 작성은 수험생과 출제자와의 게임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바둑을 둔다고 했을 때 앞에 바둑 또는 장기도 마찬가지지만 바둑판에 장기판을 두고 있는 거고 게이머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앞에 채점자가 앉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계신 거고 그 앞에 장기판 같은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제자는 문제지를 주면 거기다 답안을 쓰는 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 게임 자체가 공정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게임이긴 하냐면 출제자에게 유리한 게임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 종종 말씀드리긴 하지만 답안지를 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채점자와 수험생분들 사이의 관계는 채점자 또는 출제자가 갑이고요. 수험생이 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안을 쓰는 거라기보다는 채점자 또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써야 되는 게임이 요 시험이라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갑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뽑아내는 걸 전략적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는 것은 최대한 어필해야 돼요. 답안지 안에다가. 근데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한 숨겨야 돼요. 뭐마저도 숨겨야 될까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최대한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모르니까 아무거나 써. 이건 모르는 걸 숨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모르지만 뭔가 비슷하게도 만들어. 이건 최대한 모르는 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르는 상태 답안을 쓰더라도 전혀 다른 걸 쓰면 모르는 걸 노출하는 게임이 되는 거고요. 최대한 뭔가 비슷하게 그 문제에 맞게 뭔가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는 이건 모르는 걸 최대한 숨기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시 그 본인이 알고는 최대한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모르는 건 최대한 모른다는 사실마저도 숨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답안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답안을 무제한의 시간에 쓴다면 오히려 나아요. 근데 무제한의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 제한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것도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상황이냐면 시간 배분도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배분 들어가서 하면 되지. 절대로요. 이미 시험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시간 배분하는 거 불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저 종종 뭐라고도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미 시험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막상 들어가시면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가장 빠른 90분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진짜 그렇게 빨리 지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멘탈이 정상 멘탈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일단 시험 들어갔으니까 긴장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제는 뭔가 실수하지 않고 쓰겠다는 마음가짐도 생기고 이러니까 멘탈도 정상 멘탈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써야 돼요. 팔도 너무 아파.
네, 팔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데, 시계 보면 벌써 이만큼 지나 있다고? 이런 느낌들을 보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험장 안에서는 계획하여 움직여야 돼요. 그때그때 임기응변하기 시작하시면 그 멘탈의 스케치가 가버리기 때문에 그 90분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90분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은 미리 철저히 계획하여 움직이셔야만 시험지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래야만 본인이 원하는 답안을 쓰고 나올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당 답안 작성에서 분명히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배분하시는 거예요. 미리 배분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 최대한 그 시간을 준수해서 답안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에 그 90분을 설계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설계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30점짜리 문제고요. 물론 이제 아까 3점짜리 2개, 10점짜리 4문제니까 90분을 쪼개실 때 그냥 이 90분을 나눠서 쪼개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3점짜리는 최대입니다. 이거 최대 25분을 넘기시면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3점짜리 한 문제 쓰시는데 그 문제에서 최대 25분을 넘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요 안에는 어떤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냐면 문제 읽으시고 그 문제에 대한 목차 잡고, 왜냐면 3점짜리 문제는 물론 소문제를 쪼개지면 그나마 좀 덜하긴 한데 통으로 나오면 목차도 잡으셔야 되거든요. 예, 목차도 잡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다 하시는 것까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25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점짜리 문제는 최대 8분입니다. 예, 그럼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산술적으로 82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안심하죠. 8분이 남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만 실전에 들어가시면 딱 이 시간 끝내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지금 실제 시험에도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시점 모의고사 보실 거잖아요. 그 실전 모의고사 쪽에서도 분명히 연습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딱 요 시간을 준수해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만 요 정도 내에 답안 작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여기서 또 1, 2분씩 세이브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긴 하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세이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예요. 쓸 게 없는 경우.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요 시간들을 가지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항 뭐 들어가 있냐면, 이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할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점짜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10점짜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3점짜리 문제가 통으로 출제가 됐을 때 그 문제 안에 요구사항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이제 긴장 상태 문제를 읽다 보면 그 요구사항이 문장으로 막 안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그걸 놓치시면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인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서 그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 이거 써야 되고 이거 써야 되고 이거 써야 되고 하는 형태로 일단 동그라미를 좀 치시면서 출제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시는 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그래서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목차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목차는 이제 답안 작성 스토리 라인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키워드도 작성하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에 제시된 요구사항 순서대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이제 3점짜리 문제가 통 나오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목차 구성이 분명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문제 읽자마자 목차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목차 잡을 때 서론, 본론, 결론, 이건 목차 잡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서론, 본론, 결론의 목차를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면 일단 서론, 본론, 결론 써놓은 다음에 어디까지 목차가 잡혀야 되냐면, 서론에서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한 키워드, 본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한 키워드, 결론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쓸지에 대한 키워드까지 작성이 돼야만 나중에 진짜 문장을 쓸 때 다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차를 러프하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쓸 내용들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제가 기억이 가장 파릇파릇하시냐면 딱 문제지를 받았을 때가 제일 파릇파릇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역시 또 계속 이제 정답 메타를 아니다 보니까 계속 잊혀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키워드까지 잡아 놓으셔야만 나중에 빠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목차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문제 요구사항 여러 가지 있을 때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게임이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에요. 채점자 또는 출제자 위주로 돌아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제자나 채점자 입맛을 좀 맞춰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의 편의성을 좀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출제자가 요구사항들을 쭉 열거했을 때 그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출제자가 덜 불쾌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이 얘기 생각보다 많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출제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만큼 별로 좋은 건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신 것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3점짜리 문제가 다수의 소문제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목차 구성의 중요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소문제라는 것 자체가 답안의 길이가 길어질 이유도 없는 거고 딱 쓸 걸 정해서 몇 가지 주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소문제로 주는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서 목차의 중요성은 크지 않지만 이제 3점짜리 문제가 통으로 출제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목차의 중요성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이고요. 답안 작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라면 각 요구사항별로 배점이 책정된다는 거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각 요구사항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다. 예를 들어서 3점짜리 문제가 통으로 나왔는데 그 문제 요구사항이 3개였어요. 그러면 3개의 요구사항 딱 봤더니 2개는 알겠어요. 나는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안 작성하셔야 될까요? 알고 있는 거 2개 다 힘을 빡 주시고요.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 하나는 접어야죠. 한 형태로 답안 작성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절대로 안 되세요. 절대로 안 되세요. 어떻게 하시니까 똑같은 답안을 쓰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서 점수를 더 많이 뽑아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면 알고 있는 2개에 대해서는요. 딱 적정한 수까지 쓰시면 돼요. 힘을 더 빡 준다고 해서 만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적정한 수까지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르는 내용 있잖아요. 모르니까 접으면 어차피 이게 요구사항 3개면 그냥 산술적 왔을 때 배점이 10점, 10점, 10점이지 전체를 가지고 채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10점, 10점에 배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쪽은 대충 쓰면 어느 정도 9점 정도 받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쪽 아예 버리면 10점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라도 뭔가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채점은 사람이 하는 거라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채점전 너무나 기뻐요. 빵점 주면 되니까. 근데 뭐를 써 있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출제자 사람이라 빵점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1점이나 2점이라도 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1점이나 2점이라도 뽑아내시면 그만큼 여러분들께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1점, 2점 뭐 중요해서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1, 2점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 1, 2점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 전체적으로 답안 작성에 대한 균형을 좀 잡아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쪽에 힘을 빡 주고 모르는 쪽은 완전히 접는다. 이런 형태의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로 안 되세요. 최대한 골고루 뭔가 쓴 형태로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이쪽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세 번째 쪽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또 문제를 보시다 보면 몇 개 이상을 서술하시오. 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이상을 서술하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몇 개를 쓰시면 될까요? 3개요? 4개나 5개 쓰는 게 안전하지 않으시겠어요? 좀 전에 끄덕이신 분들 제가 봤어요. 절대로 안전한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제 4개나 5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답안 작성하시면서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지. 내가 실수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한 4개, 5개 쓰면 한두 개 실수해도 3개가 맞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4개나 5개를 쓰시면서 이제 보험을 드시는 심정으로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답안 작성서에 보험은 없고요. 채점자 입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개 중에 만약에 3개가 맞고 2개가 틀렸다면 3개가 맞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채점자 입장에서는 틀린 2개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써가지고 리스크를 거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 이상 서술하세요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3개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1개, 2개 더 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1개, 2개 더 쓴 게 틀리지 않았던 문제가 안 되지만 굳이 쓸 이유가 가점 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몇 개 이상 서술하시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개수를 정확하게 쓴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는 거지 뭔가 추가적으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요 내용들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제시하시오를 구분하는 것은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요쪽은요. 그 상황을 좀 열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제시하시오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다면 이건 모아주시면 돼요. 그냥 열거해서 몇 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가 의미를 가지냐면 논하시오와 설명하시오를 구분하시는 게 이제 테크닉적으로 들어오긴 해요. 그럼 일단 그 원칙적인 얘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저는 이제 경영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편법, 저는 편법이라는 표현보다는 테크닉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요. 일단 설명하시오와 논하시오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설명하시오라고 내는 경우와 논하시오라고 내는 경우에 요구사항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차이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설명하시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출제가 쓰는 표현이냐면 내가 제시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쓰세요예요. 근데 논하시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제시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쓰세요예요. 그런데 당신의 의견을 쓰세요는 맞는데요. 그 당신의 의견을 쓰면서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쓰세요예요. 요게 설명하시오와 논하시오의 차이가 되는 거고, 요 차이를 가지고 답안지 쓸 수 있으시면 그 수험계에서 가장 좋은 표현이죠. 차별화된 답안지. 그게 가능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아주 냉정한 얘기를 드릴 텐데 쉽지 않으세요. 예, 특히나 이제 그 어쨌든 경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 시험 기간이 길어야 한 7개월, 8개월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걸 구분해 답안을 쓰시는 게 쉽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럼 어쨌든 그럼 이제 좀 더 그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리스크를 해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리스크를 해치하는 거냐? 논하시오 출제가 되더라도 이걸 구분해 쓰는 게 자신이 없으시면 무조건 설명하시오 관점으로 답안을 쓰세요.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어설프게 이걸 쓰시다 보면 답안이 되게 주관적인 형태의 답안지가 돼버려요. 그럼 오히려 점수를 더 높이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논하시오와 서술하시오에 대한 구분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하시는 거지만 그게 자신이 없으신 경우라면 논하시오든 설명하시오란 마인드를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측면들을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최대한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경영학은 정답이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이 끊어지면 끝장이다라고 쓰고 있는 건데, 역시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역시 이제 경영학을 한 사람들, 어차피 채점은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하실 거니까 그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몹쓸 습성이 한 가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쭉 있다가 뭔가 딱 끊어져. 그럼 정말 뒤에 안 보고 싶어. 완전히 안 보고 싶어지는 거고 아예 안 보세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논리적 흐름을 좀 연결시켜서 답안을 쓰시는 연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겁을 내시긴 하시는데요. 이게 실제로 발생할 일이 크진 않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뭐 저랑 같이 가실 거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형태는 아닐 테니까 흐름을 좀 잡아 쓰는 연습들을 하실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근데 이제 그 소행론도 마찬가지고 마감론도 마찬가지고 그 용어들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영학을 그냥 들어온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번역한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했을 때 어떤 용어가 있는데 똑같은 영어 표현이라면 사람들마다 번역을 달리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의미지만 용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마가론 쪽에 대한 얘기긴 한데, 유통 쪽 가시면 집약적 유통경로 전략 또는 집중적 유통경로 전략 또는 개방적 유통경로 전략이라는 표현들을 쓰게 될 텐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개방적, 집약적, 집중적 다 동일한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동의어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실수하실 경우가 있냐면 앞에다가 집약적 유통 블라블라 썼어. 그 뒤에 가서 갑자기 집중적 유통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답안지 안에서 용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까요? 다른 용어로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실제로 답안지 쓸 때 용어의 일관성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냐면, 어떤 의미를 가진 용어가 하나 선택이 됐으면 그 의미에서는 그 답안 안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 답안 안에서는 동일한 용어를 써야 되는 거지, 동의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용어를 쓰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답안을 쓰시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용어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이 끊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순 암기한 문장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쓰고 있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들 이제 2차 답안을 쓰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나 자주 보냐면 소위 얘기하는 통암기. 그냥 교재 내용들이 문단별로 다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그걸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전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걸 외우고 있다는 사실은 전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그렇게 썼을 때 그게 과연 좋은 답안으로 평가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쓴 답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쓴 건지 그냥 통암기한 건지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통암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이 이제 문제를 만들 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형태의 문제보다는 조금 사실 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못하게 만드는데 그냥 통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이제 문제 초점이 살짝 이탈돼 버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점할 여지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는 게 전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냥 그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들만의 문장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뭘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냐면, 그럼 너무 문장이 없어 보일 텐데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그냥 통암기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쓰시는 답안지보다는 뭔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통암기한 암기한 문장을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이해한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분명히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거 정말 테크닉인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걸 습관적으로 쓰세요. 습관적으로 쓰시는데, 습관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테크닉만 잘 쓰셔도요, 그냥 답안 자체가 경영학적인 답안지가 돼버려요. 네?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걸 남발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영을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언어적 습관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습성들을 좀 가지고 있냐면, 항상 얘기를 하면서 예외가 존재할 수 있어 라는 가정을 깔고 이야기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과학의 범주에 들어가 있고요, 그 사회과학의 범주에서도 일반적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경영학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 경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즐겨 쓰는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제가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제 입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이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끝낼 때요, 뭐뭐 등이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경영학적인 느낌들을 물씬 나게 해주는 표현들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남발하기 시작하시면 너무 모양새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좀 적절히 조율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일반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가급적이면 극단적인 표현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항상. 네, 특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도 이런 출제나 채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다만 일단 항상이라는 표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보이면 그거 자체를 깎지 못하겠지만 일단 한번 답안에 대해서 빈정이 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깎으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은 가급적 쓰지 마세요. 그냥 아예 안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또는 뭐뭐 등이 있다 또는 뭐뭐 할 수 있다는 표현들은 적절하게 좀 활용하시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아지는 답안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 가지고 계시는 강박관념이 있으세요. 강박관념이 있으시고요. 그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 갖고 계시는 강박관념 모두 세 가지세요. 첫 번째, 분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쓰실 때 분량을 써야 되니까 각 문제마다 답안지 어느 정도의 분량을 써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하시는 경우도 제가 제일 많이 봤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다른
강사들도 이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김홍근 선생님 아니시고요. 예. 제가 다른 쪽에 한번 얘기 드린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떻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냐면, 3점 문제는 5페이지, 10점짜리 문제는 1.5페이지를 채워야 한다. 왜 계산이 나온 걸까요? 예, 아까 16페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6페이지를 채워야 되는 거, 그 16페이지를 채우는 관점에서 요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발 이 생각 버리세요. 이 생각 버리세요. 왜 버려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물론 3점짜리 문제와 10점짜리 문제에 대한 사이즈가 다르니까 다 분량의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어느 채점자나 출제자도 이 정도 분량은 써야 돼. 분량을 정해놓고 문제를 내는 출제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16매 맞춰졌기 때문에 이 분량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 답안지가요. 경영 지도사 시험용 답안지가 아니잖아요. 산업인력공단에 사용하는 모든 시험에 대한 주관식 답안지가 그 답안지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마다 편차가 분명히 있으니까 꼭 16매를 채워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채워야 되는 강박관념을 제발 좀 버리세요. 이 강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점짜리 문제 5회를 채워야 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어. 문제 답안을 쭉 썼는데 4페이지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강박관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떤 시도를 하실까? 한 페이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무리수가 띄워지기 시작하겠죠.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정상 멘탈 상황이면 그 무리수가 득점으로 이끌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상 멘탈이 아니잖아요. 시간에 쫓긴 상태에서 어떻게든 한 페이지를 채운다? 당연히 뭔가 쓰면 감점 용도로 내용들을 쓰여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굳이 그 강박관념 때문에 리스크를 태우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강박관념 버리시는 게 오히려 더 점수는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리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얼마나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으세요. 예, 근데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전 항상 똑같이 말씀드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쓰신 그 최대 분량, 그게 답안지의 적정한 분량인 건지 최소 몇 페이지, 최대 몇 페이지 이런 거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냥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정확한 답안지의 분량, 그러니까 그 결과물, 그게 그냥 적정한 수준의 답안지 분량이다라고 생각하고 답안 쓰시면 되는 거지 얼마를 채워야 돼 또는 최소 얼마만큼 써야 돼 이런 느낌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 예. 이거 심지어 제가 제가 실험한 건 아니긴 하지만 저 아시는 분 실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는 답안지를 많이 써보시고요. 하나는 답안지를 좀 적게 써보신 적이 있으시대요. 점수가 안 다르더래요. 예, 그러니까 답안지 분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건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중요한 건 답안지 분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안을 쓰는 게 더 중요하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내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3점짜리 문제가 통으로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3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가장 러프하게 그 목차를 잡으시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목차를 잡으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랬을 때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냐면 서론과 결론을 잘 써야 돼. 본론 잘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서론과 본론도 잘 써야 돼 라는 서론과 결론도 잘 써야 돼 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여쭤보죠. 왜요? 그랬더니 서론은 첫인상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안을 쓰시는 거지 논문을 쓰시는 게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답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을 쓸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거고 본론이 제일 중요한 거지 서론과 결론을 굳이 쓰실 거면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전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서론, 결론 별로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본론에 있는 목차만 제발 좀 잘 잡으세요. 네, 본론에 있는 목차를 제일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서론과 결론 전 쓰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에 너무 힘을 줄 생각을 하실 필요 없다. 더군다나 서론과 결론에 힘을 주다 보면 그만큼 뭐를 잡아먹을 테니까 시간을 잡아먹을 거고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데 거기다 힘을 빡 들이시는데 채점자 보지도 않을 거라니까요. 그럼 오히려 거기다 힘을 빡 들이시면서 시간을 써버리면 본론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손해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서론과 본론에 너무 힘을 줄 생각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시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실전 모의사 가서 말씀을 드릴 경우가 있을 거긴 한데 그냥 가볍게 서론과 결론을 쓰는 테크닉들 좀 말씀을 드리죠.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러프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서론을 쓰실 때는요, 뭐 거창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를 재활용, 전 항상 문제를 재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에 대한 내용을 러프하게 한번 쓰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똑같이 베끼 뒤에 문제 설명하셔 논하셔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라고 쓰시면 서론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은 본론은 당연히 잘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 쓰실 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잘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 결론에 대한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시냐면, 그, 석사 하신 분들이요. 예, 그, 석사학위 논문이나 이제 학위 논문 써보신 경험도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대한 것들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쓰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향후 발전 방향, 뭐, 개선사항,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답안에다 그런 걸 쓰시는 분도 있으세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요. 답안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답안에 그 결론 부분에다가 개선사항, 향후 발전 방안, 이런 걸 쓰는 거요. 그 채점자인 대학 교수들의 심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유 설명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향후 발전 방향, 개선사항, 그 대학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쓴 게 아닌 거고요. 박사 학위자들만 쓸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그게 답안에 들어온다고요? 심기를 분명히 건드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굳이 결론을 쓰실 거면 어떻게 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앞에 본문 쓰셨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 지시면 돼요.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서론과 결론을 쓰신 형태가 되는 거지 서론과 결론에다가 힘을 빡 주시는 거 절대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만 잡아먹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그 강박관념 제발 좀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여러분들 경험하시는데 답안을 쭉 써나가요. 써나가다가 개념은 알겠어요. 근데 이런 용어가 안 떠오르는 거야. 이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 용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 이 용어 써야 돼 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계속 이러고 계시죠. 그 용어 떠올 때가 계속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용어 언제 떠오를까요? 시험 끝나면 떠오를 거예요. 시험 중에는 안 떠오르세요. 만약에 시험 중에 떠올랐으면 그분은 전생에 날 알고 가신 거예요. 네, 절대로 그 긴장 상태도 한번 떠오르지 않는 용어는요. 안 떠올라요. 근데 그걸 떠올려도 계속 잡고 계시면 시간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용어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시고요. 어떻게 위기 탈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개념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풀어서 쓰세요. 네. 그럼 너무 없어 보이지. 근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개념을 알고 계시니까 그걸 엮어가지고요. 가상의 용어 하나를 만드세요. 비슷하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용어를 만드시면 그게 진짜 그 용어인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지각하지 못하지만 그 잠재의식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가지고 가상의 용어를 하나 만드시면 어디 그 개념들이 품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채점자 역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용어를 꼭 써야 되는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리시고요. 그냥 비슷한 용어를 하나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냥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게 잘 안 떠오르시면 알고 있는 개념들을 좀 풀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세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답안 쓰실 때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강박관념이라서 요 세 가지에 대한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본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답안 작성하실 때 좀 주의하실 내용들이 있어서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점짜리 2문제와 10점짜리 4문제 모두 6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험장에 들어가셨고요. 그 감독관이 시험 문제와 답안지 주고 시험 시작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될까? 문제지를 여셔야 될 거고요. 문제지를 여신 다음에 1번 문제부터 읽고 바로 답안지 쭉 작성하시는 거 절대로 아니세요. 일단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스캔을 한번 하시는 겁니다. 왜 스캔하셔야 될까요? 6문제가 다 작성이 가능한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시험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마감론에서 얘기했던 브리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문제를 쭉 스캐닝 하시면서 내가 자신있게 쓸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못한 문제에 대한 가르마를 태우시면서 6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순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1번부터 6번까지 1, 2, 3, 4, 5, 6의 순서대로 답안 작성하실 이유 절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1,
3, 2, 4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6문제를 쭉 스캔하시면서 6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순서를 결정하시는데 물론 그래서 3, 4, 5, 6부터 쓰게 되는 경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중에 먼저 순서가 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3, 4, 5, 6번 내에서 순서가 좀 결정되는 형태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거니까 일단 처음에 스캔하신 다음에 답안 작성에 대한 순서를 좀 결정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여기서 3점짜리 문제가 소문자 나왔을 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통 나왔을 때 목차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 목차를 작성한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실 때 그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 1번 문제에 대한 목차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목차 작성하신 다음에 1번 문제에 대한 답안과 2번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한 형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번 문제에 대한 목차 작성하고 1번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하고 2번 문제에 대한 목차 작성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형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맞는지는요. 그 실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어느 쪽도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두 문제에 대한 목차 먼저 잡고 두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건지 문제별로 목차 작성, 답안 작성, 목차 작성, 답안 작성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그 본인한테 맞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왜냐면 이 두 방법이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일장일단이 있는 상태라서 그 중에 어느 쪽을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개인에 맞게끔 적합한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목차 작성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아까 목차 작성할 때 목차와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목차와 키워드는 어디에다가 잡아야 될까요? 지금 답안지 양식을 안 가지고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 실제 답안지 양식을 보시면 이제 표지가 있고요. 표지가 있고 넘기시면 연습지가 2페이지인가 두 장인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답안지가 16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연습지가 이제 어떤 용도로 쓰여져 있는, 어떤 용도로 들어가 있는 거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차도 잡고, 뭐 키워드 쓰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이제 까먹을까봐 또 시험 딱 하자마자 써놓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쓰는 용도이긴 한데, 절대로 안 쓰시는 거예요. 그 연습지 절대로 안 쓰시는 겁니다. 왜 절대로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그 2페이지 있는 거 뒤에 답안지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쓰시면 왔다 갔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목차가 잡혀져 있고 뒤에 답안 쓰실 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 그 연습지 안 쓰시는 거고요. 대신 어디다가 메모하시면 되냐면 시험지에다가 메모하시면 돼요. 문제지에다가. 그러니까 문제지가 생각보다 공간이 빈칸 되게 많거든요. 빈 공간들 많으니까 뭔가 메모하실 필요성 있는 내용들이라면 문제지에다가 메모하시는 거지 답안지는 연습지는 가급적 좀 쓰지 마세요.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세요. 써도 되지만 더 효율적이지 않으니까요.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뭔가 메모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 답안지 안에 있는 연습지다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지. 문제지 공간 되게 많으니까 그 문제지 공간에다가 목차도 잡으시고 키워드 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이해까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고요. 여기서 근데 이제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글머리표가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답안 어쨌든 위계 구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글머리표 쓰실 텐데 이제 그 글머리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일단 그 제가 이제 이건 물론 제가 이제 그 권장을 해드리는 것이 꼭 이렇게 하세요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위에 아랍자 수 1, 그다음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는 형태의 위계구조 3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4개가 필요하다면 1, 그다음에 양가로 1과 동그라미 1번까지 얘기했고요. 그 사이에 하나 더 넣는다면 1.1, 1.2 하는 형태의 목차 구성이 제일 좋아 보여요. 이 얘기 제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요 경우에서 4개 목차를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 앞에 로마 숫자 1, 2, 3, 4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그 로마자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 제가 로마자를 추천하지 않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로마자가 인쇄체로 나오면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쇄체로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손글씨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손글씨 써버리게 되면 가장 그 대표적으로 가독성 떨어지는 게 3과 4죠. 3은 수직선 3개고 4는 1과 V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면 이 V자가 되게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 로마자는 가독성이 썩 좋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로마자는 뭐 쓰지 말라고까지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이 가독성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요 정도의 체계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건 추천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시 실제 답안 쓰실 때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답안 작성이 1, 2, 3, 4, 5, 6의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다 보니까 꼭 이건 아마 그 실제 답안지 받으시면 앞에 그 준수상 안내사항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문제 번호와 문제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문제 1 하고 나서 여기다 문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라고 쓰고 서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쓰여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뒤에 그 FM이신 분들은 문제 또 다 그냥 그대로 쓰고 계시죠. 안 돼요, 안 돼요. 그 시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력공단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이제 인력공단에 유리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문제에 대한 키워드 몇 개만 써도 돼요. 어차피 뭐 채점의 범위가 아니라 그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 몇 개만 쓰신 형태 그렇게 하고 넘기시면 되는 거지 문제들 다 꼼꼼히 쓰시는 거 아무런 도움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는 답안지 작성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것도 이제 그 답안지 표지에 그 요구사항 써져 있는데 그 문제 하나 끝나고 나면 끝 뒤에 끝이라고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문제의 답안 작성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하 여백이라고 쓰게끔 요구하고 있고요. 요것도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시험장 당일날 가서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면 또 까먹으세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신 때 아니면 이제 나중에 실전 모의사 보실 때 항상 요걸 좀 연습해 놓으시면 까먹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항상 각 문제마다 맨 뒤에 끝이라고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6문항에 대한 답안 작성이 끝나고 나면 이하 여백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좀 지키셔야 되는 표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해 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긴 한데 아까 답안지 양식 받으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그 답안지 양식 보시면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점선이 세로줄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요 세로줄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이 세로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이용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짬짬이 강의하다 보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냐면 리스크 없이 제가 사실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답안 작성에다 리스크를 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종종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릴 거냐면 리스크 없이 분량만 늘리는 방법에 대한 테크닉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요 얘기 나왔으니까 어떤 테크닉을 살짝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분량을 넣는 건 줄만 늘리면 되잖아요. 비우세요. 비우시고 이쪽에다 쓰면 당연히 줄수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 생기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게 뭐냐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분량이라는 거 얼마나 그게 무의미한 거냐면요. 글자 크게도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분량이라는 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 제발 좀 갖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걸 못 떨쳐버리시겠으면 예. 이렇게 활용하는 테크닉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글자 크게 쓰세요. 그 다음에 좀 더 내용적인 측면 제가 앞으로 강의하다 보면 또 몇 가지 테크닉들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요 얘기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6번째 필기구예요. 예, 필기구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게 두 가지죠. 필기구와 시간 안 갖고 돼요. 계산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장조선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계산기는 빠져 있는 거고 필기구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제가 왜 이걸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계산기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 시간에 되게 짧게 느껴질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멘탈이 정상 멘탈이 아니세요. 근데 그 정상 멘탈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아주 사소한 것들도 멘탈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평소와 뭔가 다른 조그만 뭔가라도 들어오면 멘탈을 건드린다고요. 근데 그 멘탈에 스크래치가 가버리면 그 시간이 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그 시간만 다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 멘탈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교시 망쳤어. 그러니까 그 멘탈에 스크래치가 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답안 쓰지 못하셨단 말이죠. 그냥 1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이거든요.
점심 먹는 게 아니라 집에 가고 싶어진단 말이죠. 어차피 한 과목이 망쳤으니까 나머지 봐도 그만이지 않아?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사람이 어쩌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심으로 나갔다 그냥 집에 가시는 거거든요. 가도 돼요. 예, 그냥 그 시험 무효 처리 되는 거니까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가셨다 그냥 귀가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단 말이죠. 그럼 안 되잖아요. 1년을 준비하셨는데 그럼 안 되니까 어쨌든 멘탈 관리는 생각보다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멘탈을 건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소하게 멘탈을 건드릴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계산기에 타격감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평소랑 다른 계산기를 가져가시면 그 타격감 달라지고요. 그 타격감 자체가 멘탈을 건드려요. 그 다음에 필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소랑 쓰는 필기구가 아니라 다른 필기구를 가져가시면 갑자기 얘가 그날따라 유독 뭘 싸! 네, 자꾸 분비물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답안 작성 하실 때요, 그 분비물이 자꾸 나오면 되게 거슬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케치가 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계산기도 마찬가지고 필기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정하세요. 나 이 계산기 쓸 거고 이 필기구 쓸 거야 라는 걸 정하세요. 그리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무조건 그 계산기와 그 필기구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계산기는 뭐 이제 공유되고 있는 계산기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필기구는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 민감한 건 필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필기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대형 문구점 가시면 좀 써볼 수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문구점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그 좀 써보세요. 지금 써보시면서 필기감을 좀 느껴보세요. 느끼시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필기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게 딱 정해지고 나면 그걸 가지고 시험 날짜까지 계속 그것만 쓰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자랑하시자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펜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 가시면 10만 리필해서 팔아요. 네, 그러니까 10만에서 나중에 그 모아놓은 이 심을 보시면 되게 뿌듯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필기구를 정하셔가지고 그 필기구만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필기구는 본인한테 맞는 거 고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설명회 때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근데 이제 필기구가 0.3이 있고 0.5가 있고 0.7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냐라는 건데, 이것도 본인한테 맞는 거 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쓰시는 거 보시게 되면 좀 눌러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좀 덜 눌러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눌러 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얇은 게 좋으시고요. 덜 눌러 쓰시는 분들이라면 두꺼운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나서 가장 보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요. 아무래도 2차 답안을 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에 대한 걱정도 좀 하시냐면, 근데 제가요 너무 악필이에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건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리 악필이라도 못 읽을 정도는 안 읽겠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자가 읽을 수 있을 정도만 되는 거지 악필 때문에 감점한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채점자가 읽을 수 있는 정도면 되니까 그 악필인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한 OT 자료들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행론에 대한 이야기 끌고 가겠습니다.